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포인트가 이거야.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우린 뭘 알고 싶은 거냐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궤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지구가 이렇게 도는지, 지구가 이렇게 도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정을 하나 하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행성을 하나 가정합니다. 여기서는 랜턴으로 표현을 합니다. 랜턴을 하나 가정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정보들을 떠올려요. 태양과 지구는 평면상의 일직선이라고 하는 걸 그을 수 있는 거리가 계속돼요. 이 거리는 알 수 없지만 평면상에 어쨌든 일직선이라고 하는 걸 계속 그을 수 있게 돼. 그래서 자, 요 태양과 일직선상에 요 랜턴이 올 때 지구도 태양과 이 랜턴 사이에 일직선 사이에 올 수 있겠지. 오는 위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지구 입장에서는 얘랑 얘 하나만 보이겠지. 지구 입장에서는 각이 이렇게 보거나 이쪽 방향성 이쪽을 보거나 이쪽을 보거나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얘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지구라고 하는 애가 요 위치에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는 여기랑 여기 보이겠지. 두 개 다 보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두 개가 다 보이고 그 사이에 각까지도 알 수 있어. 자, 그때 요 랜턴한테는 우리가 필요로 한 그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화성으로 대체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그 위치에 항상 있을 거. 자, 봐.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공전한다 그러죠. 공전 주기가 1년이지. 그치? 자, 화성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 그럼 얘 공전 주기가 있을 거야. 얘 공전 주기는 1년일까? 1년보다 많거나 적거나 할까? 많거나 적거나 하겠죠. 그치? 거리가 일단 떨어져 있고 궤도가 다를 거니까. 그치? 그럼 얘도 어쨌든 공전 주기가 있을 거야. 그럼 어떤 때는 우리가 요 세 행성이 일직선상에 오는 때가 있고, 자, 나는 일찌감치 1년 만에 이 위치에 다시 돌아왔다? 지구는? 근데 화성은 이 위치까지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확률이 크죠. 그럼 쟤는 저 위치쯤에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 얘가 이만큼 오는 동안 난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랑 얘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순간 나는 다음 연도엔 여기 와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1년 만에 화성과 태양이 동시에 보여. 그리고 나서 또 이 화성의 공전 주기가 돌아올 때 나는 한 이쯤 가 있을 거야. 그치? 얘네가 일직선상이 되는 해에 난 이쯤 가 있으니까 또 이 각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치? 요렇게 또 1년 뒤야. 얘네 둘이 일직선상이 될 때 내 각도가 계산될 수 있을 거지. 그러면 얘 각도, 보이는 각도, 얘와 얘가 보이는 각도를 매년 쭉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화성과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상을 그리는 시기까지 계속 각도를 매년 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구의 한 바퀴를 돌 때의 궤도가 결정되지. 그렇게 해서 알아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케플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 지구랑 태양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일직선상에 평면선 직선을 그렸을 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주변을 돌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그려질 수 있다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태양보다 먼 곳에 화성이 있을 때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잖아. 근데 화성이 도는 주기는 지구의 주기인 1년보다 길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1년 뒤에 지구는 요 자리에 그대로 오지만 화성은 이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직 자신이 제자리를 찾을 주기가 안 왔으니까. 그러면 화성이 본래의 태양과 일직선상의 위치 이렇게 오게 되는 날 지구는 한 이쯤 있겠죠. 그치? 그렇게 되면 그날은 자, 화성의 주기에 따라서 화성의 주기가 오면 1년 2개월이라고 쳐보자. 1년 2개월 후에는 내가 요만큼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 그리고 또다시 1년 2개월 후. 1년 2개월 후니까 같은 자리에서 또 2개월만큼 갔겠지, 지구가. 그러면 얘네가 일직선상일 때 지구가 또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도가 바뀌지, 이때보다. 그리고 지구가 또 이렇게 하면 1년 2개월 뒤에 또 각도가 재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화성 주기에 맞춰서 지구라고 하는 애가 도는 모양새가 팅팅팅 각도상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지구와 화성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그날 때까지 한 바퀴를 쭉 다 측정하고 나면 지구의 궤도, 공전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걸 케플러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안타깝게 뭘 못했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계산을 못해서 궤도를 계산을 못했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못해서. 자, 볼게요. 케플러가 살던 시대에는 아직 많은 자연의 영역에서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자연 법칙의 존재에 대한 케플러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수십 년을 누구의 지지도 없이 행성 운동에 대해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 데 바쳤다. 그러니까 케플러가 살던 때는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바꾸는 것이, 수학적 법칙으로 세워놓는 것이 보편화되지 못했고, 케플러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요, 수학적인 법칙을 찾아내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행성이 운동하는 걸 식으로 바꾼 사람이 케플러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말로 이게 지동설이죠, 지동설.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행성을 관측하는 역할, 그걸 데이터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의 관측치를 토대로 행성 운동에 관한 법칙을 수립했다. 그리고 나서 차후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줬다는 거야. 케플러는 뉴턴의 만류인력 발견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준 과학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케플러는 앞서 본인보다 먼저 삶을 산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브라헤의 영향을 받은 거고, 코페르니쿠스는 항성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태양과 항성들을 정지한 것으로 상정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당대 소수 지식인들에게 인식시켰다. 자, 항성과 행성의 차이점. 항성과 행성의 차이점. 그게 뭘까? 항성은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안 움직여요. 항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행성은 움직여요. 공전하죠.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움직여요. 자, 이때 고정되어 있는 행성과 움직이는, 공전을 하는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동설이다 라고 한 거야. 지동설. 오케이? 여기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지구 입장에서 본 행성의 움직임들이야. 실제로 얘들아, 행성들이 어떻게 공전하고 자전하는지 3D로 구현해놓은 영상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얘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주위 행성들이 얘 쫓아서 막 가거든? 근데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니?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데? 없지. 우리 눈에 기껏해야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보이지. 그래서 겉보기 운동이랑 실제 애들이 움직이는 거랑 달라. 근데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으면, 파악하고 싶으면
태양이랑 항성은 정지한 것이고 지구가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지동설이 맞는 거다라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다는 얘기야. 간단히 얘기하면. 오케이? 당시에 티코 브라해는 관측을 통해 행성 운동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행성 운동, 움직이는 궤도를 갖고 있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저 행성이라고 하는 애의 데이터를 확보한 게 티코 브라해다. 그래서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 즉 지구와 여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 그리고 태양과 같은 행성은 항성, 움직이지 않는 항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 그걸 가지고 케플러가 행성의 궤도를 발견합니다.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려고 하는 케플러에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가 생겼대요. 이걸 구하려고 했어. 태양 주위의 행성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저 궤도를 구하고 싶은데 궤도를 구하려고 했더니 난제가 생겼어. 왜 그러냐? 지구에서는 행성이 어느 때에 어떤 방향에서 지구에서 보이는가만 알 수 있었지 실제로 지구와 저 행성 간의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구 입장에서는 12월이 되면 지구 북반구에서 저게 뭐 하늘을 뭐 12개로 나눴을 때 11번째 자리에서 등장을 해. 그건 알 수 있지. 지구에서 12월이 되면 저 뭐 북반구 위치에서 12등분을 했을 때 저 위치 항상 저 행성은 와. 그건 확인 가능하죠. 근데 뭐는 불가능해? 지구의 객관적 위치. 저 행성의 객관적 위치는 찾기가 힘들어. 왜? 우리는 태양 주위의 지구가 어느 거리만큼 떨어져서 어느 궤도만큼 움직이는지 모르잖아. 이 궤도의 움직임을 알아야지 이 시기에 제가 저렇게 오는 이유에 대해서 나도 들고 쟤도 들고 알 거 아니야. 혹은 제가 항성이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실제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난제를 딱 마주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케플러는 지구 자체 운동에 대해 알아내야 했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만 저 행성이 어떤 때 어느 방향에 보이면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이 되지. 그지? 근데 태양,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케플러는요, 요 세 가지가 밝혀져 있는 그때 당시에는 저걸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었대. 태양과 항성을 기준으로 지구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돌게 되면 항상 이렇게 평면상의 직선거리만큼의 태양과 지구상의 거리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얘가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었던 거야. 빛으로 몇만 년을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 항성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태양이 이쪽에 있죠. 그리고 나서 항성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애가 이쪽에 있다라고. 진짜 대표적인 항성이 뭐야? 북두칠성이잖아. 그치?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라고 하는 애는 움직이잖아, 우리 기준에서. 그치? 그럼 얘가 움직일 때마다요 요만큼의 각을 이동할 때의 속도를 각속도라고 하거든? 그럼 이 각속도가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걸 알고 있었대. 근데 저걸 알고 있으면 뭐해? 지구의 객관적 위치는 모르는데. 정연아, 정신 차려라.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는 몰라. 지구의 궤도를 모르니까. 얼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건 별로 유용하지 않았어. 이걸로는 못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알아야 돼?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줘야 돼. 이 지구에서의 태양까지 거리 변화를 아는 방법이 뭐야? 아까 선생님이 앞서 얘기한 화성이라고 하는 애를 갖다 집어넣고 화성이 항상 같은 위치에 올 때 지구는 계속 띵띵 변하잖아. 그치? 그때 각도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와? 거리가 나와. 오케이? 너네 피타고라스 보면 각도에 따라서 거리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케플러는 마침내 이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자기 앞에 있는 난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태양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배경으로 한 태양 겉보기 경로에서 태양의 각속도가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지는 걸 확인해. 자, 이걸 통해서 일단 뭐 했냐?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 도는 움직임이 1년에 한 번씩 다시 규칙적으로 각속도가 뭐 예를 들어 갖고 10km, 20km, 30km 바뀌다가 1년 주기로 다시 10km 이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걸 갖고 무슨 생각을 했어? 아,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움직임은 1년이라고 하는 건 주기를 가지고 같은 궤도를 움직이고 있구나 안 거야. 1년 만에 다시 또 원 상태로 와서 반복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애의 공전 주기는 1년이고 지구의 공전 주기 1년이라고 하는 게 매년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같은 궤도를 계속 도는구나. 움직임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이거죠. 가정은 다른 행성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즉 그래서 지구의 궤도가 닫혀있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행성의 궤도도 닫혀있어. 얘네가 움직일 때 계속 빙빙빙빙빙빙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 궤도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제 알게 돼. 왜? 같은 연도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오면 저기 있는 행성도 똑같을 거 아니야. 저기 있는 화성도 같은 위치에 똑같이 이렇게 시기만 다르고. 이걸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어? 태양과 얘가 일직선에 올 때 내 위치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요 각도 계산을 통해서 내가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 계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구의 궤도도 닫혀있고 화성의 궤도도 닫혀있고 쟤네는 주기만 다를 뿐이야. 오케이? 그걸 알아야지 생각을 하겠죠, 저걸. 엄청나게 똑똑하지. 지금 우리는 뭐 얘가 설명해줬으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지만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어딘가에서 밝게 빛나는 랜턴 M을 상정한다. 그 점은 지구에서 1년 중 어느 때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랜턴 M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구 E, 태양 S와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을 이 선이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이 종종 돌아오는 걸 확인한다. 자, 이 순간에 지구 2로부터 랜턴 M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은 직선 SM이랑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이게 태양, 이게 랜턴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SM이라고 하는 직선에 우리가 이 랜턴을 바라볼 때 시선과 일치하구나. 이거 계산할 수 있어. 그지?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가 돼서 얘가 이 위치에 올 때 난 이 위치에 있을 거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각도 계산할 수 있어. 그죠? 요때도 오면 각도 계산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이 각도 계산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왜냐면 지구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계속 보이는 거잖아. 이때도 이게 보이고. 그죠? 이때도 이게 보이고. 이때도 이게 보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각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 내가 어떤 것도 알 수 있다? 요 사이 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얘도. 그럼 얘 거리라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측정하다 보면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는 궤도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구가 다른 때 다른 위치에 오게 되면 지구에서 태양과 랜턴이 같이 보이게 되는 순간이 있고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각 2의 크기를 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한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기준으로 할 때 직선 SE의 방향과 직선 SM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SE의 방향과 SM의 방향 요걸 알고 싶으면 즉 태양과 지구, 태양과 랜턴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을 기점으로 지구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 랜턴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항성을 기준으로 알 수 있대. 뭐 북두칠성 같은 걸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나 봐.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또한 각 X를 알 수 있대. 그러므로 종이 위에 임의로 그린 밑변 SM 위에 각 지구와 각 태양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삼각형 SEM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지구 궤도는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정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의 절대적 크기는 알지 못하는데 상대적인 크기만 알 수 있었대요. 절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
애초에 얘들아 지구를 상대로 설명하고 우주를 상대로 설명할 땐 절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저 거리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니? 빛의 속도로 얼마만큼 가는지로 계산하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건 어때?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막 나오잖아. 뭐 어쨌든 자 그렇다면 케플러는 랜턴햄을 어디서 구했을까? 화성으로 구합니다. 화성의 공전주기가 알려져 있었대. 땡큐지 땡큐. 지구의 공전주기 1년, 닫힌 궤도, 화성의 공전주기 뭐 1년 6개월, 그게 닫힌 궤도, 그러면 땡큐지. 다 알고 있었네 그럼. 자 그럼 지구와 화성과 태양이 거의 일직선에 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관측하는 것도 내 살아생전에 가능하겠지. 이게 한 번에 일직선에 오는 게 한 300년에 한 번 온다 그러면 나 죽으면 못 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자주 오더라는 거야. 화성 M은 화성의 공전궤도에서 매년 화성년과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자, 화성년은 지구가 1년 만에 지구 자리로 돌아오잖아. 화성도 화성년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화성의 주기겠죠. 그 자리에 돌아오죠.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지구는 조금씩 화성보다 다른 위치로 움직일 테고 그때마다 각을 재는 거죠. 그러니까 SM은 고정된 밑변이고 지구 위는 매번 지구의 공전궤도의 다른 지점에 있게 된다. 그래서 지구는 계속 그 공전궤도 어디 다른 데의 지점에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이 순간마다 태양과 화성을 관측하는 것은 지구의 진짜 궤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수단이 된다. 각을 알 수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각. 자, 우리는 요 각도 알 수 있고 이 각도 알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삼각형은 180도니까 이 각도 나오죠. 그치? 그리고 나서 뭐 거리도 나타난다며. 직선 E와 직선 SM의 방향도 나타나고. 그래서 절대적 거리는 모르네. 요거 중에 한 변이라도 거리를 알아야 되는 그때 거리를 몰랐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한 변의 거리만 알게 되면 절대적 크기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이걸 모르니까 절대적 크기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궤도는 어떻겠다 라는 거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화성은 가상적인 랜턴의 역할을 했다. 케플러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 지구의 궤도의 모양이 타원임을,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을 발견했다. 예전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건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돌더라는 거지. 각을 실제로 재보니까. 이렇게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티코 브라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하는 게 원리상 간단했다. 이걸 딱 알고 나니까 티코 브라이가 만들어 놓은 관측 데이터를 이 지구의 궤도를 구하는 방식과 지구의 궤도를 기점으로 겉보기 운동은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의 본 위치와 얘 겉보기 운동의 위치가 나타나니까 그 행성의 위치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오케이? 지구에서 뭐 12월 달에 뭐 북반구에서 이쪽에 보였대. 그러면 이쪽에 보였다는 소리는 지구의 위치가, 그리고 해는 이쪽에서 계속 뜨고 있었겠죠?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상대적으로 얘가 12월 달에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계산한 후에,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계산한 후에 이 태양의 위치에서 북반구일 때 이게 북반구잖아. 그치? 북반구 위치에서 왼쪽에 보이려면 얘가 한 이쯤 있어야겠네. 그치? 계산 가능한 거죠. 그치? 그럼 물론 이게 3D이기 때문에 거리가 요만큼이 더 먼지, 여기가 더 먼지는 일단 알 수 없어요. 거리 개념이 이렇게 공간 개념에서 들어가야 돼서. 근데 어쨌든 요걸 이렇게 겉보기 운동으로만 알고 있었던 걸 지구의 궤도가 나타나니까 위치 파악이 다 가능하더라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수학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건 힘든 작업이었고, 이러한 계산 작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케플러의 3가지 행성 운동 법칙이 발견이 된 것이다. 첫 번째, 행성은 타원 궤도를 그린다. 지구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행성은, 공전을 하는 행성은 타원 궤도를 그린다. 특정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가는 면적은 똑같다. 이건 진짜 신기했어. 태양과 지구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3개월 동안 이만큼 갔어. 요 면적과 화성이 3개월 동안 이만큼 갔어. 그럼 여기 이 직선이겠지? 이만큼 갔지? 요 면적이 같더라는 거야. 요 빨간색과 요 분홍색의 면적이 같더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가까이 있었던 애는 이거보다 더 가겠지. 이렇게 되면 요 면적이 이 면적과 같더라. 그쵸? 그걸 케플러가 발견을 했고,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장축은, 그 타원의 장축이라고 하면 제일 긴 축을 얘기하면 타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긴 여기 장축, 여기에 세제곱이, 이 장축의 세제곱은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이더라. 이것도 발견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질문. 13번에서 16번. 자, 13, 16, 또 14. 13 말고? 14, 16 또. 자, 그럼 14번 볼게요. 자, 4번 보면 케플러는 관측 데이터로부터 행성들의 궤도는 몰랐지. 관측 데이터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든 거야? 티코 브라헤가 만든 거야. 티코 브라헤가 만들어 놓은 관측 데이터로부터 행성들의 궤도는 계산 못해요. 행성 궤도는 언제 계산했어? 지구의 궤도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계산이 된 거야. 그럼 지구 궤도라고 하는 걸 발견했을 때는 케플러가 뭐 한 거야?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고 지구와 그리고 랜턴 위치, 화성 위치에 있을 애, 그리고 지구가 1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화성은 화성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지구랑 태양은 2차원상 선이라고 하는 게 일직선상 그려질 수 있는 애다. 화성도 마찬가지다. 그걸 알고 나서 얘네의 주기별로 딱 하고 나면 그때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지구의 궤도를 안 다음에 관측 데이터에 적용해서 행성들의 궤도를 안 거기 때문에 관측 데이터로부터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부터가 틀렸어요. 부터.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 5 질문 있을까? 맞는 거? 몇 번 했어? 3번. 자, 행성운동 법칙은 타원궤도, 자, 이게 먼저 발견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난 거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잠깐 4번만 볼게요. 케플러가 원 운동으로만 천체 운동을 기술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났기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 사람이 뭐야? 어디였어? 신플라톤주의여서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플라톤주의였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 때 원운동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치? 그래서 밝혀낸 게 타원운동이잖아. 그래서 원운동으로만 기술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났기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틀린 겁니다. 전혀 앞뒤 내용이랑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봅시다.